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니었나? 하시죠. 네. 하시죠. 네. 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였나요? 이게 준비했던 거랑 좀 다르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프리데스크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리데스크 시간에 낯선 얼굴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자, 오늘부터 월요일에는요, 뉴스데스크 시작하기 전에 프리데스크 시간에 저희 세 사람이 세계 각지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권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예전에 몇 달 전까지도 권희진의 세계 눈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게 좀 확대 개편돼서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류수민 아나운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류수민입니다. 아침엔 뉴스에서 왔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의 아침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이름이 좀 아침엔 뉴스죠. 네. 제목이. 네, 이게 지금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침엔 뉴스죠, 제목이. 네. 청취율 1등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전문성을 받쳐주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또 이 축을 담당하는 분을 땡겨왔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희정입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다 소개가 틀렸어요. 저희는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쭉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네.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다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침엔 뉴스죠. 그러니까 아침에는 뉴스를 마신다. 커피처럼. 네. 아침에는 뉴스다. 뭐 이런 괜찮네요. 이런 신박하네요. 제목이네요. 네. 예, 우리 권희진 기자 덕분에 우리가 또 뉴스 세계는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뭐 전문성으로는 우리 권 기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밖에 손댄 사람이 없거든요. 괜찮네요. 블루오션이고. 네. 네. 자, 여튼 저희가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국제 뉴스를 좀 재밌고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맥락을 짚어주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세계는 첫 순서 가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뉴스들을 저희가 뽑아왔는데요. 첫 뉴스는 제가 전해드릴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러시아는 여전히 천연가스와 원유를 무기로 해서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심지어 흑자 났다 그러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수입을 했던 물량보다 막 몇십 배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이게 러시아에게 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정도 되면은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다 무슨 소용인가? 이게 참 국제 질서라는 게 이렇게 냉혹한 거구나, 이익을 따라가는 맞아요. 거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스 이런 거를 이제 할인해가지고 네, 바겐세일 선가세. 가격으로 사고 있죠. 네. 네. 여러분의 댓글 관심 없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첫 시간이어가지고 언제 댓글을 읽어야 할지를 지금 감을 못 잡았어요. 당황해서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댓글 다 계속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저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 서안지구 등지에서 수십 년간 벌어진 분쟁의 근본 원인을 이스라엘의 점령과 차별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그 조직적인 폭력에는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배후 세력으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무단 점령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들을 멈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요. 그냥 권고 수준인 거죠. 네. 그게 안타까운 게 유엔에서 사실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결의안이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동 변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또 유엔 입장에서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못 박아주는 건 그래도 약간 의미가 있지 네. 않을까? 효력은 싶습니다. 없지만 의미는 있죠. 그럼요. 네. 국제사회에서 좀 환기를 시킬 수 있으니까. 예. 자, 이번에는 중국이 캄보디아의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해군 기지가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중국 왕이 부장이 남태평양의 국가들을 쭉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이런저런 지원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뭐 이쪽으로 진출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남태평양으로 진출해서 하여튼 미국하고 맞서려는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캄보디아 해군 기지는 이제 중국의 앞마당이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거죠. 네. 중국 함사를-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를 통해서 또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시탐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해군 기지를 아예 이제 건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한동안 미국이 사실 그 남태평양 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가 지난 몇 년간 손을 살짝 놨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이 발빠르게 치고 들어간 거죠. 아, 예. 네. 뭐 이번에도 뭐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초장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좀 힐링의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권희진 기자가 저희 어디 좀 좋은 데 데려다 주신다면서요. 네, 사실 뭐 요새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간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가 뭘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당연히 바로 여행이죠. 그렇죠. 여행이죠. 여행이죠. 네. 그래서 대신 좀 대리 여행을 좀 가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주실까요? 자, 여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예요. 와, 바다 위의 도시 베네치아. 네, 가고 싶은 도시를 언제나 손꼽히는 도시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는 매년 6월에 보가롱가라는 보트 경주가 열리는데요. 여기 보트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참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 재작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대회가 열리지 못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축소돼서 열렸고요. 그나마 자, 드디어 올해 제대로 대회가 열렸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간다는 걸 상징하기라도 하듯이 제대로 대회가 열렸는데요. 1,700대의 이런저런 보트하고 7,000명의 노자비들이 참가해서 자, 30km를 달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배로 하는 마라톤인 것 같은데 이게 물이 굉장히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물도 깨끗해지고 자연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또 사람들이 아하. 몰려 나오면은 쭉 환경 다시 오염이 뭐 또 오염이 큰 되겠죠. 걱정이 아, 되네요. 예. 또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뭐 수질이냐 레저냐 좀 골라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남프랑스 지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자, 남프랑스의 보석 같은 도시예요. 액상-프로방스인데요. 이야, 프랑스 제일 가고 싶죠. 네, 프랑스 남쪽 항구 도시, 우리로 치면 이제 부산쯤 되는데요. 그 마르세유에서 가까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예, 남프랑스의 이 프로방스 지방의 햇살, 그래서 풍광이 어우러져서 아주 그림 같은 곳입니다. 이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인상파의 거장 폴 세잔인데요. 여기가 폴 세잔 고향이에요. 이 빛에 대한 표현이 특징이죠. 네. 폴 세잔이 숨진 지 116년이 지났는데도 매년 엄청난 관광객들이 지금 세잔의 고향을 찾아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죠. 좀 전에 나왔던 산이 그 폴 세잔이 그렇게 즐겨 그렸다던 그 산인가요? 예. 성 빅두아르 산인가 뭐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못한 지 꽤 오래됐는데 특히 유럽 여행은 정말 간지 오래됐어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미술관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권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콘텐츠를 좀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 있으면 좀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방송에 이런 욕심 과한지 모르겠지만 뉴스 세계는이 좀 잘 돼서 저희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현장에서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꿈을 크게 갖고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 뭐 고위 임원들 듣고 계시면 듣고 잊지 계시죠? 말아주시기. 아시죠? 꿈은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 어떤 모습인지 둘러봤고 다음에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최고의 이슈는 무엇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희진 국제 전문 기자께서 제일 애정하는 코너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저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입니다. 이 국제 전문 기자라는 호칭 말이에요. 네. 네, 뉴스에 이제 권 기자가 딱 등장을 하시면 국제 뉴스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권희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장황해요. 이렇게 설명이 긴 경우에는 좀 신분이 불확실할 경우에 그렇지 않나. 그건 아니고 국제 네. 뉴스를 이제 전문으로 취재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이쪽에 이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MBC한테 추앙을 받고 계신 걸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영광이네요. 예, 추앙받는 분과 함께. 네, 근데 또 이렇게 추앙이 아니라 부정할 생각은 추앙되지 없습니다. 않으려면 추앙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방송을 또 잘해야 근데 됩니다. 본방까지 26분 남았거든요. 어서 자, 전해주시죠. 네, 가시죠. 네. 예. 자, 이 코너는요.
자, 여러분들이 국제뉴스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요. 이 배경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근데 이걸 일일이 다 검색을 해서 공부하려면 좀 피곤하시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뉴스들의 뒷얘기를, 맥락을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맥락이나 배경 모르면 국제뉴스 재미도 없고 이게 뭐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뉴스 보자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특히 그래서 국제뉴스는 뉴스를 들어도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해외 의미를 뉴스도 찾기가 힘들고. 맞아요. 맥락을 모르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금 쪽집게 뉴스다 이렇게 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주제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그래도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가 처음 그 침공할 때만 해도 세계 군사 강국 2위의 러시아가 22위 군사력을 가진 우크라이나와 맞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단시간에 빨리 끝날 것 같다. 그것도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네. 그런데 벌써 지금 100일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죠. 며칠이면 끝날 거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지만 뭐 지금 끝없이 길어지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라는 거는 뭐 너무나 참혹하죠. 그렇죠. 1,000만 명의 뭐 난민이 발생을 하고 뭐 국민 4-5명 중에 1명은 난민이 됐다. 떠돌아다닌다. 뭐 그 인명 피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무슨 21세기에 전쟁 난민이 1,000만 명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네.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좀 전쟁이 오래돼서 조금 뭐 관심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인류사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비극이고 맞습니다. 전 세계 안보 지형도 바꾸고 있잖아요. 유럽의 안보 지형도 바꾸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까지 무너뜨리면서 식량 문제, 인플레 문제 이 전 세계 문제로 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지금 전장이 된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이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을요. 자, 푸틴하고 젤렌스키라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들이요. 네. 자, 우선 푸틴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저는 곰이요. 불곰. 네. 이제 푸틴이 상의 네. 탈의를 딱 하고 불곰을 타고 이제 달려가는데 이거는 진짜 궁극의 힘이다. 이게 많이 보셨죠? 저 와우. 푸틴의 네. 저 가슴 근육, 팔뚝 아. 근육. 네. 이게 예. 실화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좀 직업병인지 푸틴 하면은 항상 정상회담에서 기선제압하겠다고 맨날 지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밉상이에요, 밉상. 진짜 그래서 왜 저럴까?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할 때도 메르켈 총리가 어렸을 때 걔 때문에 걔한테 물렸나 하여튼 걔 때문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네. 회담장에 커다란 검은 개를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정말. 심하죠. 네. 못됐어 정말 아주 못됐어. 예. 푸틴 인성 논란. 세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귀여운 멘트 설정입니다. 다. 네. 설정 맞고요. 연습 네. 많이 했는데. 네. 네. 덩치도 엄청 커 보이고 힘도 굉장히 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키가 170이 안 돼요. 덩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작네요. 러시아 사람이니까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도 큰 키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커 보이죠. 네.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상위 용사였다고 그래요. 네. 대조국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소련하고 독일이 전쟁을 하잖아요.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공식적으로 1,800만 명의 소련인이 죽었다고 하고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한 2,500만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전쟁이었는데 네. 여기에 참전했었다고 해요. 푸틴 아버지가. 그래서 이 전승기념일이라고 하죠. 이 전쟁에서 이긴 전승기념일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매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자, 푸틴은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지니고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푸틴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 지금 푸틴이 친서방 세력 나치를 처부수자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독일군이랑 싸웠던 아버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푸틴이 국제사회에 딱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젊고 유능한 이미지여서 굉장히 좀 좋게 기억이 되는데 저 학교 다닐 때였는데 대충 정확히 언제였나요? 아니 근데 언제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네. 들어보게. 네. 최근까지 학교를 다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요. 99년 8월에 아. 총리로 깜짝 발탁을 해요, 푸틴을. 네.
그리고 99년 12월 30일에 옐친이 뭐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제 사임하면서 이 자리를 푸틴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자, 푸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KGB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정보요원 출신이죠. 맞아요. 현장 요원으로 현장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소련이 붕괴하는 자기의 조국인 소련이 붕괴되는 그 몰락하는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붕괴된 베를린 이후에 장벽이 무너지는 건 소련 붕괴는 아니죠. 아,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소련 붕괴는 아니죠. 이게 어떤 붕괴, 소련의 몰락이 시작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굉장히 역사적인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소련 붕괴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차로 뭐 불법 택시 운전, 전문 용어로 이제 나라시 뭐 이런 거 맞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 택시 운전도 했다 그러고요. 그 존 맥케인 작고했죠? 존 맥케인 의원이 상원의원, 미국의 존 미국의 맥케인 상원의원이요. 상원의원이 예전에 푸틴의 눈을 들여다보면 생각나는 세 글자가 있다고 그래요. 네. KGB. 아. 그러니까 이 뼛속까지 KGB 정보 요원이라는 거죠. 이 스파이 생활이라는 거는요, 푸틴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규정하고 있어가지고요. 당시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 시민들의 소유라든가 봉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시민들이 정하고 이런 걸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하하. 생각을 더욱 굳혔다고 하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좀 나뉠 수 있는데 푸틴은 아마 이제 이때 정보 요원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가장 확고하게 조금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본인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정보 요원으로서의 푸틴 이게 이제 푸틴을 우리가 판단할 때 이해할 때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얼굴만 보지 마시고 푸틴 얼굴 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그림을 좀 틀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네. 자, 유수인 아나운서 뭐 말씀하시죠, 뭐. 지금 20년 넘게 독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스스로를 나는 러시아 제국의 황제다, 짜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이 뭐 스파이들 나름 다 자기 스스로를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애국의 방식은 다 다르겠지만, 자, 푸틴은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20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비극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한때 세계를 양분했던 초강대국 소련에 대한 향수를 늘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향수가 사실은 푸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대다수 소련 시민들이 가지고 있고 그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살아있다라는 게 사실은 푸틴의 권력을 좀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푸틴이 이렇게 강대국에 대한 향수, 그러니까 세계를 미국과 양분해서 호령하던 그 시절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가지고 다시 러시아를 그런 강대국으로 만들어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시민들 역시 푸틴이라면 우리를 다시 그 시절로 데려가 줄 줄 몰라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예. 국내 지지율도 높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푸틴은 스스로를 진짜 짜르, 절대 권력을 가진 예전 황제, 러시아의 황제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내가 되찾아야겠다. 이건 나밖에 할 사람 없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너무나 잘 이용한 언론 플레이의 대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만 보여준다는 거죠. 아하, 어떤 수령님 아버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게 참 히틀러도 예전에 대중연설에서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활용을 잘 했었는데 예, 푸틴이 이런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푸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게 하겠느냐. 네. 그런 분석들이 많았다고요. 실제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곧 전쟁 일어날 수도 있어요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막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요. 아니 이제 푸틴 자극해서 전쟁 뭐 부추기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 여기저기 방송국 다니면서 절대 전쟁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얘기했던 평론가였거든요. 근데 네, 2월 다들 24일에 그랬죠.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그 외국의 전문가들도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니와 사실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얻을 게 없었어요. 그랬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그러면- 했죠. 아 근데 푸틴 얼굴 그만 보자는 얘기가 많네요. 네. 볼만큼 봤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러시아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을 굳이 푸틴이 일으킬까라는 의구심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푸틴이 그동안 치른 전쟁을 보면요. 일단 2008년 조지아 침공, 2013년 크림반도 병합 이런 거 다 러시아가 아주 손쉽게 거의 뭐 피 안 묻히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푸틴은 이 손해 날 전쟁은 안 할 거다라는 게 그동안의 뭐 이미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푸틴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변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심지어는 뭐 노망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초창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초창기에 관련해서 건강 이상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이게 상식적이라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판단에 어떤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급하게 모스크바를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테이블에서 회담을 해요. 맞아요. 그 모습도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고 그렇죠.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리를 떨고 있다든지 손을 뭐 테이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뭐 암이다부터 시작해서 수술을 받았다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댓글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뉴스 보도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긴 것 같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5분의 1을 빼앗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방 언론의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요걸 저는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좀 사실 그거 다 알고 추정이니까요. 네. 그렇죠. 알고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뉴스 세계는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센스쟁이. 네, 시간 같네요. 네, 아무튼 어쨌든 푸틴이 아프지 않던 간에 전쟁까지 일으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조금 이제 그 배경을 좀 거슬러서 얘기해 보자면요. 푸틴은요, 자기를 유라시아 문명, 그러니까 이건 아시아도 아니고 서구도 아닌 유라시아 문명의 유라시아 제국의 후계자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요. 예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 제국의 첫 번째 지도자인 성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똑같네요. 이름은 네, 이분도 블라디미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고요. 이 성 블라디미르가 988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자, 이걸 계기로 이게 이제 어떤 러시아가 세 번째 로마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함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세력, 기독교를 앞세우는 이런 제국들이 이제 로마 제국이 붕괴가 되니까 기독교 그리스 정교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서로마, 동로마에 이은 세 번째 로마로서 하나의 어떤 서구 문명의 기독교 문명의 어떤 하나의 주류다라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푸틴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키예프를 러시아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보는 것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유독 역사적인 걸 끌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국 네. 언론에서.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제3 로마라는 말입니다. 이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제3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러시아였는데 러시아. 이 러시아가 나치 독일이 꿈꿨던 그런 제국주의를 다시 꿈꾸고 또 히틀러가 했던 선전, 선동 그리고 미디어 활용 이런 것들을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게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치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탈나치화라는 걸 또 명분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할 얘기가 또 많은 얘기죠. 아니 친서방 나치 세력을 내가 척결하겠어라고 전쟁을 일으켜놓고는 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푸틴은 그래서 어떤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푸틴의 이제 생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푸틴은 또 서구한테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 계속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서방 정책을 펴가지고 2001년 9.11 테러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푸틴이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지지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걸 어떻게 화답했냐면은 나토 회원국을 계속 늘리면서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쪽으로 여기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배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커져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방이 러시아를 에워싸면서 봉쇄해서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항했던 조직이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는데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 안보기구가 해체되는 조건이 나토가 더 이상 그 그렇죠. 위성 국가였던 그 동유럽으로 동진해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 먼저 어긴 거는 서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을 때에도 그 약속 때문에 소련군이 뒤로 물러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맞아. 이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러시아에서는. 그리고 또 푸틴이 사실 저희가 앞서서 정보요원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이번 전쟁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자, 러시아가요. 원래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혁명. 네, 혁명도 있겠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 비밀 조직 이런 거 생각 좀 많이 나잖아요. 자,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부터 여기에는 체카라고 하는 비밀 경찰 같은 조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거의 사실상 나라를 통치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밀 경찰 조직의 세력화가 쭉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54년에 후르쇼프 아래에서 KGB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나중에 FSB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비밀 조직은 러시아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연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 16세기 이반 뇌제 때에 오프리니키라고 하는 황제의 이제 비밀 보디가드 그룹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일종의 비밀 경찰 같은 조직으로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요. 네. 18세기 표트르 대제 많이 들어보셨죠? 18세기 표트르 대제 때도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비밀 경찰, 첩보 조직 이런 거에 대한 뿌리가 되게 깊은 나라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저는 KGB 하면은 크렘린 궁이 떠오르고 예전에 크렘린 같다라고 하면은 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었는데 맞아요. 네, 제가 톰 크루즈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그 러시아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러시아 고위 장교 복장을 하고 침투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크렘린궁이 막 폭파가 되고 그런 장면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푸틴은 이런 그 비밀 조직, 비밀 정보 조직, 경찰 조직들을 위주로 해서 국정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 조직이 강해야지 소련의 붕괴 같은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직이 강해야지 시민들이 봉기를 한다라든가 민주화 움직임 같은 게 있으면 때려잡을 수가 있다. 라는 신념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푸틴을 둘러싼 이 조직이 사실 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번 공격을 부추겼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개전 초기에 뭐 훈련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 전쟁터더라 이런 질문도 나왔고요. 그래서 맞아요. 군부조차도 이런 전면적인 공격 계획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참 비밀도 좋은데 자기 편한테까지 너무 비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좀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언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판판이 깨지는 것처럼 나온다고 하지만 벌써 러시아한테 5분의 1 영토를 빼앗겼고요. 그렇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이한 인물이죠. 자, 그럼 우리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얼굴을 좀 볼까요? 보면서 얘기하시고. 네. 자,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멀끔한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이제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에는 항상 그 국방색의 티셔츠를 입고 그런 모습만 나오고 있죠. 자, 유명 코미디언 출신의 방송인으로 국민 드라마 주인공을 맡아서 그 인기로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와 염증으로 인해서 변화를 꿈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하하.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참. 자, 그래서 젤렌스키가 사실은 그 돈바스 분리 독립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산적한 난제들을 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젤렌스키는 어떤 이런
친서방 행보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안보적인 어려움을 좀 돌파를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중립국지 포기하는 법률을 채택을 했어요.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되게 민감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19년에 헌법에 유럽연합 그리고 나토 가입을 아예 못 박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토의 대기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허.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루빨리 나토 가입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푸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거 언제 손 좀 봐줘야 되겠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근데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겠는데요. 지금 본방까지 6분 남았네요. 근데 지금 댓글창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니들만 얘기해? 프리뉴스 데스크 소통 방송인데. 댓글 좀 읽어줍시다. 아니 저희가 첫 방송이라 너무 얘기를 준비를 많이 한 나머지 네, 반도 못했어요. 지금 뭐 여유 없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이게 열심히 준비했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국제 뉴스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국제 뉴스를 조금 재밌게, 조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자, 그럼 빨리 젤렌스키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네. 젤렌스키가 친서방 행보를 보이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나토가 그러니까 2020년에 우크라이나와 확대된 기회의 파트너 이게 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거는 나토의 대기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해에 사실 수도인 키이우에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한 국제 회의인 크림 플랫폼을 창설을 해요. 네. 사실 이것 자체가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46개 나라 뭐 거의 정상들도 참여를 하고 고위직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고위급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더더욱 두고 볼 수가 없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푸틴의 어떤 미국이나 서방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과 안보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이런 식으로 친서방 행보를 보이면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거의 뭐 나토의 자격증만 없지 사실상 나토 일원인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나토와 연합훈련도 하고 흑해에 영국 함대가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푸틴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예민해하면서 이제 계속 국경에 이제 군대를 보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희생 그리고 피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지만 근데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젤렌스키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정치적 기반 없었는데 일단 뭐 친러시아 세력부터 비롯해서 자신에게 좀 반대되는 세력을 반역죄라는 이름으로 처형을 하고 체포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됐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 탄탄히 확고히 마련을 했죠.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얻은 전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리고 미국은 뭐 손도 안 대고 유럽의 그 뻣뻣한 나라들 줄 세웠죠. 무기도 엄청 팔게 됐고요. 그리고 뭐 유럽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 위기, 안보 위기 이런 거 겪으면서 이제 국방비 또 늘리기로 됐죠. 그래서 맞아요. 유럽으로서는 2차 대전 후에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사회 인프라에 썼던 돈을 이제는 무기 사는데 쓰게 됐고요. 미국은 유럽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들, 무기도 많이 팔 수 있게 됐고 말 안 듣던 유럽 국가들도 줄 세울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미국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리게 된 거죠. 저희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안전하게 말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네. 자, 원래는 저희가 네. 그리고 세계는이라고 해서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제3세계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본방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자, 그리고 세계는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중남미 대선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급하게 뉴스데스크 큐시트를 소개해주는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귀띔해드리면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최근 이슈가 된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제 해외 대학 스펙 쌓기 실태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자, 1,0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미국 대학 가는 방법의 컨설팅 실체를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뭐 선생님도 있고요. 학생도 있고요. 현지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문이 중요해서요. 원하면은 하버드대 교수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서 자, 그러면 값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증언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여파가 확산이 되고 있죠. 자, 포스코 공장이 일부 가동 중단됐고요. 자,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물류장에서 물건을 빼내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생산을 해도 쌓아둘 곳도 없고 또 출하할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들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데스크에서는요, 이 타결 직전까지 갔던 이 협상이 왜 중단됐는지도 오늘 보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와중에 인류가 410만 년 만에 기후위기에 처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와 있네요. 지난달 하와이에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이게 420 ppm을 넘어서서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지구에서 우리가 이런 수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경험한 거는요. 지금부터 410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던 무렵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자, 뉴스데스크 본방에서도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확하게 잘 정리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뉴스데스크 본방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국제 뉴스, 세계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